새벽 안개가 남문장터를 휘뿌옇게 감싸던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낡은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높이 올린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였으나 그 눈빛 많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잠시 눈을 빌려드립니다. 선비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차분히 말을 건넸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도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채뜨기도 전에 장터에 한 심부름꾼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선비는 물건을 나르던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잠시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쪽 창고에 등잔 기름을 새로 갈아야 할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선비의 단단한 눈빛에 이끌려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해가 뜨기 직전 창고에서 작은 불씨가 일었으나 미리 갈아둔 새 기름 덕분에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 젊은 선비의 눈이 참으로 기이하구먼. 어찌 저리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담.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신기해했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청 포졸 강민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연일 뿐이야. 저런 요상한 지대로 사람들을 홀리다니.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 신비로운 젊은 선비에게로 향했습니다. 장터 건너편 거대 상단을 이끄는 최만식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선비의 눈을 내 상단의 간판으로 삼으면 더없이 좋겠군. 권세가들이 관상을 보러 줄을 설 테니 말이야. 그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황금빛 욕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 모퉁이에서는 수수한 차림의 윤대감이 선비의 눈빛을 남다른 깊이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만 보는 자가 아니로군. 장터가 활기를 띨 무렵 물동이를 인 보람이라는 아가씨가 선비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놀라 뒤돌아보는 보람에게 선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돌다리를 건널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람은 선비의 따뜻하고 진실한 걱정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선비는 다시 돗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작은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보다도 그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장터가 잠들 무렵 선비는 남문 밖 허름한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그녀, 소희는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은 관을 빼고 가슴을 동여맨 압박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고운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길게 따아 올렸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니 검고 윤기 나는 머리가 촛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소희는 방 한 구석 괴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관상첩이었지요. 그녀는 촛불을 가까이 당겨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유점, 류점, 눈빛이 자주 흔들리고 말끝을 흐리는 자는 마음에 숨김이 있다. 특히 왼쪽 귓불 뒤에 상처가 있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늘 무언가를 더듬는 습관이 있다면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이다. 마점, 입가가 자주 떨리고 손목에 묵은 상처가 있는 자는 깊은 한을 품고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이다. 소희는 책의 마지막에 적힌 아버지의 유언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관상은 점술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학문이다. 함부로 쓰면 화를 부를 것이니 항상 조심하여 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거라. 4년 전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며 소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소희야, 아비는 사람을 잘못 보아 화를 당했다. 여인의 몸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남장을 하고 살 거라. 내 눈으로 약한 자들을 살피고 힘센 자들의 탐욕을 막아내거라. 그날 이후 소희는 여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남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희는 다시 치밀하게 남장을 하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포졸 강민준이 물동이를 든 보람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민준의 넓은 이마와 곧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의로운 기운을 보았습니다. 나으리, 잠깐만요. 무슨 일이냐? 나으리의 이마 결을 보니 물을 머금은 칼날과 같습니다. 동쪽 물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허튼 소리. 나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보람이 물동이를 놓고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어제 말씀해주신 덕분에 돌다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람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소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손이 참 고우시네요. 어찌 이리 부드러우실까요?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저 글만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만식의 하수인이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저희 상단주 어르신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한양에 권세 있는 분들께 관상을 봐주시면 상당한 사례를 하시겠답니다. 소희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관상첩에 나온 주점의 특징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장사거리가 아니며 권세가들의 비위를 맞추려 거짓을 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상단주께서는 조선 팔도의 이름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하수인이 돌아선 뒤 멀리서 지켜보던 최만식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못한 놈이로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 무렵 보람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남동생 보리가 며칠 전부터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아파. 그때 최만식의 심부름꾼이 보람을 찾아와 값비싼 약재가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상단주 어르신께서 아이의 병을 들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저 장터의 그 젊은 선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람은 동생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윤대감은 조용히 소희에게 다가가 낡은 지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아두거라. 이 여백의 점들을 잇는 법을 알게 되면 사라진 것들의 길이 보일 게야. 그날 오후 소희는 최만식 옆에 선 한서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왼쪽 귓불 뒤에는 미세한 칼자국이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자꾸만 허공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일에 손을 댄 자인이 조심할 것이다. 아버지의 경고가 소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장터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청에서 보관하던 세곡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민준이 분주하게 장터를 수색하는 사이 최만식이 나타나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 며칠 장터에 나타난 이상한 선비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던데. 그 주변에 불량배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 순간 장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선비 말인가? 참 이상하긴 했지? 그런데 말이야, 저 선비가 실은 여인이라더라. 뭐? 여인이라고? 설마 확실한 소문인가? 최만식이 미리 심어둔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 어린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 최만식은 포졸 서너 명을 대동하고 위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저기 앉은 자가 바로 풍속을 물랑케 하고 세곡장부를 훔친 죄인이다.
포졸 하나가 다가가 소희의 관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단단히 틀어올렸던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검고 긴 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겨왔던 여인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신비롭던 젊은 선비가 실은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여인이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속은 것이냐? 소희는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장한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이를 모함하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잠깐. 죄가 있다면 내 칼도 법을 따를 것이다. 허나 진실은 칼보다 고든 법이다. 섣불리 죄인으로 몰지 마라. 포졸 나으리가 죄인을 감싸시려는 것이오. 그렇다면 좋소. 이 장터 한복판에서 저 여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소.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람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최만식 나리께서 저에게 약값을 주시며 낭자님을 감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람의 눈물 어린 고백에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최만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윤대감이 나타나 무언가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세곡 장부였습니다. 최만식의 창고 뒤 우물벽 빈틈에 숨겨져 있던 것이오. 소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서리를 보십시오. 왼쪽 귓불 뒤에 칼자국,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는 버릇. 이는 문서를 훔치고 조작한 자의 흔적입니다. 소희의 정확한 지적의 서리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최만식의 지시로 장부를 훔쳐 조작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최만식은 포박되었고 혼란이 가라앉은 장터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주는 소희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인의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때 윤대감이 다시 나타나 더 넓은 범위가 그려진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최만식은 혼자가 아니다. 한양의 여러 권세가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세곡을 빼돌려왔다. 이것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날 밤 소희와 민주는 촛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의 관상첩과 윤대감의 지도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들을 잇는 법을 알겠어요. 이것은 한양 전체에 걸친 거대한 비리 조직의 구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노력으로 권세가들의 비밀 창고들이 모두 발각되었고 빼돌린 재물들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장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소희는 장터 한편에 작은 서당 겸 진료소를 여러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늘, 땅,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민주는 관청 일을 마치면 늘 소희의 서당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연우에게 한양으로 승진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를 사양하려 합니다. 제 자리는 이곳입니다. 화려한 관직보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곳이 더 소중합니다. 그날 밤 소희는 아버지의 관상첩 마지막 장에 새로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든 바뀌고 살은 늙으나 마음의 관상은 평생을 비춘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빛을 보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그 글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눈이 바로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군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